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입니다. 자, 오늘요 날씨 보면요 때 이름 초이름 날씨 계속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요 낮에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부지방의 경우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지금은요 흐린 상태입니다. 아마도요 저녁쯤 되면은요 축축한 여름 날씨 분위기가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일면 톱 기사로요. 제목이 딱 네 글자입니다. 금리 발작.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다. 이상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국채 3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19 BP, 베이시스 포인트. 약간 좀 어려운데요. 0.19% 올랐다는 겁니다. 포인트로요. 사상 최초 30년물 역정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이상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올 초하고 비교했어요. 여기 뭐 숫자가 있는데 숫자보다는요. 그래프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4월 11일이 마지막이고요. 맨 처음은 1월 3일인데 가파르게 올랐죠, 지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금리를 크게 올린다고 계속 예고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추경까지 겹쳐서 금리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게 또 걱정거리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등 돌린 김호수 검찰총장. 총장직 연년 않는다. 지금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죠.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어제 검찰이 지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좀 더 보죠. 지검장들 형사사법 개선 특위를 제안했다. 지금 강력 반발 속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민주당은요. 검찰 정상화하는 거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당론으로 정할 것인가. 이거를 좀 논의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대선 불복하는 겁니까? 전운 고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뭐 역시 뭐 이 검찰 수사권 관련 얘기 톱 기사로 싣고 있고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주간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확진이 3주 만에 절반이 됐다. 지금 1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방역 의료 체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른바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그러니까 좀 뭔가 등급을 좀 낮춰서 보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는 겁니다. 10만 명대 아래. 뭐 확실히 좀 적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자, 여기 아래쪽 기사인데요. 시민단체 횡령이 없나 감사원이 들여다본다. 지금요. 보조금 비리 과거에 이른바 윤미향 사태 때 이게 논란이 꽤 됐었잖아요. 자, 인수위에 회계 투명화 이걸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뭔가 보겠다. 이런 내용의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상일 전 국회의원 역시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요,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기 요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무기를 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 호소를 한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전쟁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우리로서는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부담 100배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급발진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지금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요. 검찰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 검찰의 모습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고 심상치 않아 보인다. 뭐 서로 좀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이상기류. 인수위 그동안 큰 잡음 없이 좀 무난하게 굴러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는데요. 어제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신 분,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어제 인수위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어요.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장관 자리에 자꾸 하마평 오르는데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최측근이라는 의미에서 이걸 간단하게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K9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만나면 몇 살이세요? 이거부터 따져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가 참 계산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른바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가 있고요. 연으로 따지는 나이가 있고요. 만으로 따지는 나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도요. 나이는 나이인데 이게 또 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준이요. 그래서 이걸 좀 통일하자. 이 얘기가 인수위에서 아주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국회에 화상연설했거든요. 그리고 여야 지도부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뭔가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기 좀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6.25 때 한국처럼 절실하다. 무기 요청한 젤렌스키. 그냥 무기를 달라고 해도 이게 우리가 좀 부담인데 한국 전쟁 얘기까지 해서 당신들은 도움 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영상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마리우폴 지금 굉장히 참상이죠. 이 현장의 모습까지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탱크, 전투기 등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살상 무기는 이거 안 됩니다. 거절한 상태죠. 자, 그럼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제 연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І немає злічені запаси військової техніки ще з часів Радянського Союзу. Ми потребуємо систем протиповітряної оборони. Ми потребуємо літаків, танків, інша бронетехніка, артилерійські системи та боєприпаси. 자, 저렇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음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젤렌스키, 러시아의 맞설 무기 한국에 있다. 이거 콕 집은 거죠. 한국이 갖고 있다 그거 지금. 근데 이 국회 연설에 난감해진 여야다. 무기 요청을 했는데 의원들은 일단 신중해야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요. 대공무기 요청이 있었는데 거절한 상태입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화상 연설이 있기 전에 국방부에서 뭔가 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얘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 태세 영향성 등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렇게 입장을 설명했는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한 셈이 된 거죠,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거 어떡하죠?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만행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 전쟁을 겪었고 또 수많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군인들의 지원을 통해서 어렵사리 우리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이 방금 들은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러시아와도 거의 북한을 통해서도 이 접경 지역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도 1,0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했고 예. 이제 살상 무기를 줄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전투기라든지 탱크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총기 수준이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예. 수많은 나라가 상당히 좋아할 만한 상당히 수준 높은 실력에 그렇죠.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 자주포 군비가. 같은 거는 뭐 네. 굉장히 사실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디펜스라든지 LIG라든지 예. 아주 그 위성을 통한 예. 여러 가지 대공 방어 체계는 상당히 수준급이거든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 그런 걸 수준에 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굉장히 그 수준 높은 무기 체계가 우리한테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아쉽게도 국방부의 원칙, 이 정부의 원칙이 예.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준다네요. 그러니까 이거 줄 수 없다. 뭐 인도적 그러니까 지원을 비산쌀 하고. 무기나 그러니까 네. 군 장비 중에서도 살상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꺼이 준다. 그러나 이게 뭔가 전투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못 준다. 그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기사 제가 소개해드릴 때 아마 좀 눈치가 빠르신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죠. 여기 작은 제목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 어제 이 화상 연설이 있었던 장소가요. 국회 도서관이에요. 그러면 약간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통상 연설하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국회 도서관에서 했습니까? 이걸 두고도 약간 뒷말이 있었어요. 왜 국회 도서관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도 혹시 이런 것도 뭐 러시아 눈치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뭐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게 이 화상 연설 장비는 이게 국회 도서관 쪽이 더 용이하다. 본회의장에서 이거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서 장소를 국회 도서관으로 정한 것이다. 뭐 이런 설명도 이제 언론 통해서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은 아마 법적인 부분 그건 우리가 유의할 수는 예.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의원 본인 이름의 자리에 앉게 돼 있는 그렇죠. 불편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라든지 그렇죠. 이제 그 의원이 아닌 현역 의원 아닌 분들도 분들도 많이 왔거든요.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예. 그 화상의 그 말하자면 시설 설비나 편의성에 있어서 아마 예. 도서관 지하 대강당이 훨씬 편리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걸 좀 감안했겠죠. 네네. 그래서 이 기사는 아마 일부러 이거를 국회 도서관을 굳이 써놓은 것 같아요. 통상 그냥 국회 그러는데 도서관이라는 부분까지 좀 강조를 한 기사입니다. 자, 이상일 전 의원님. 지금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고민 길게 설명하셨지만 역시 힘들다 이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사실 우리 정부로서 고민스러운 점이 있죠. 예. 아마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도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독립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전 세계인의 바람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도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은 다른 것이 당시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 참전을 결의해서 예. 소위 이제 16개 나라가 참전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단 그렇죠. 말이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안보리의 멤버로서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 차원의 이 참전이 어려운 상황인 점도 있단 말이죠.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전투를 위해서 예. 소위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예. 사실인데 우리의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게 미사일 무기를 제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살상용 무기를 이제 지원을 할 경우에 이 남북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흐를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 이 역시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고려할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현 정부는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 예. 좀 같이 선제적으로 좀 동참할 필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좀 뒤늦게 따라간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일단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을 예. 소위 말해서 제고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군사 장비나 물자는 뭐 저는 제공해도 좋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비살상용, 그렇죠. 비전투용. 예, 그러니까 전투의 능력이 강화돼야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와 관련된 장비들은 소위 말해서 살상용이 아닌 장비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장비가 뛰어나니까 예. 좀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의료 물자, 생활 물자도 훨씬 더 제공을 해서 예. 지금 러시아의 만행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전직 의원들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럴 때 가만히 보면은요, 역시 스스로 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힘을 갖지 않으면 진짜 대통령이 계속 지금 수십 개 나라에 연설하면서 요청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민수 전 수석님. 국회 본회의장을 사용할 때는 아까 뭐 질문에 예. 나왔는데요. 규정들이 좀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상대국에 가서 뭐 우리 정상이 연설한다든지 이런 뭐 관례도 보고 형평성 문제도 그렇겠죠. 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근무할 때도 서방권한 국가의 이제 수반이 예. 본회의장 연설을 하고 싶다는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국회의장께도 보고 드리고 이제 숙고한 끝에 예. 본회의장을 함부로 이렇게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본회의장 앞에 있는 제2회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예결위 회의장. 그렇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예, 거죠. 거기를 써달라고 했는데 당시 야당이 이제 또 시위를 하는 바람에 당시 그 국가 수반도 결국 여기 국회 도서관에 가면 대강당이라고 큰 공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연설했던, 여기를 사용했다는 거고. 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뭐 이렇게 그 나라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게 zelensky 대통령을 초청한 아마 그 친선협회랄지 예. 이런 데 의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연설도 듣고 하는 모습들이 왜냐하면 저 자리에 우리 여야 대표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저 나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 본인들의 그 민간인들, 자국민들이 저렇게 예.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도 조금 이렇게 해서 초청할 때 얘기 듣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이런 거를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딱 부러지게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난감해진 여야다.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다음 이슈로 좀 가보겠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그리고 강대강 충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기사들입니다, 지금요. 먼저 첫 번째 기사, 검찰의 움직임, 어제 움직임을 좀 설명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과 일선의 지검장들 직연연 안 한다. 이 뜻은 뭡니까 그러면? 사표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리 던질 수 있다. 이거 심상치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검수완박 반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무슨 이게 사자성어 모양 쓰이고 있죠. 검수완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설명돼 있고요.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자, 김호수 총장 수사권 폐지된 직무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직연연 안 한다. 던질 수 있다. 이 뜻을 밝혔습니다. 지검장들 소집했고요. 7시간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오늘요.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죠. 그래서 이 사안을 논의해서 당론으로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오늘요. 자, 민주당은요. 이 검찰의 모습에 검찰 정치행위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치행위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뭐 약간 아니 인수위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잠깐 쓴소리,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공식적이라기보다는 좀 반응이 좀 나온 겁니다. 여기요. 자, 그럼요. 김호수 검찰총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거는 하나가 아니어서요. 아니 동의하냐고요. 안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안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수완박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 전 대변인. 지난해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민주당에서 당시에도 이제 검찰 수사권 얘기 조정안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김호수 총장 그동안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친정부라고 딱 어떤 인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상당히 강경한 반대 목소리 냈거든요. 왜 달라진 걸까요?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이제는 거의 현실로 다가서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좀만 지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수완박 하겠다고 해서 정말로 뺐을 경우에 수사권을 예. 검찰의 존재 의미가 상당히 적어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시점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실은 민주당이 추진해서 검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도 생기고 그리고 6대 큰 중대 범죄만 검찰이 수사라고 나머지 다 경찰로 넘겼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봤다는 건가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 검찰총장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었고 예. 또 여기까지 검수완박까지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예. 결론적으로는 원죄가 있다고 지금 조직 내부에서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거죠. 그는 이 정부에서 검찰의 수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김호수 총장 개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검찰을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 현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애초에 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예. 검찰 특수부를 이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를 계속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원래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 개혁, 즉 검수완박으로 추정되는 예.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5년 동안 그걸 추진한다고 봤었어야 하는데 예. 정작 시작이 되고 나서 정권 시작 이후에서는 적폐 수사를 이유로 검찰 특수부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 예. 이용한 거예요. 근데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 갑자기 특수부를 힘을 좀 빼고 여러 가지로 검찰의 힘을 빼는 조치를 취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대선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즉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검찰을 이용하는 행태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 순간에는 예. 검찰 내부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윤석 전 대변인. 사실은요. 인수위가 출범한 이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쳐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논란처럼 비춰지고 인수위에서 약간 뭔가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약간 충돌한 듯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김호수 검찰총장은 임기 끝까지 채우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논란 속에 임기를 맞추지 않고 던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낸다면 이거 굉장히 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묘한 상황이죠. 뭐 새 정부 때문에 사표를 낸 것도 아닌 거고 예. 결론적으로는 현 정부에서 임명이 된 분이 현 정부, 현 국회에서 현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때문에 사표를 낸다. 그럼 인수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입장을 낸다거나 예. 뭐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예. 당선인을 아직도 검찰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예. 대해서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다만 이러한 검수완박이라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반응까지는 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여당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되지만 현 여당과 검찰의 정면 충돌 그리고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약간 뭔가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상황인데
총장의 임기와 관련돼서라면 굉장히 묘한 상황, 아까 말씀드린 묘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는요, 민주당 상황을 좀 짚은 기사입니다. 자, 대안이 없이 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속도 내고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강경 기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요, 이거 수사권 분리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대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뭐냐면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박탈한 뒤에 이 수사권이 어디로 가냐는 거죠. 지금 경찰한테 그냥 다 줄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수사기관을 다시 하나 만들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청, 중수청 뭐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사권부터 박탈시키자,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입법을 강행할 땐 과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 모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지금 다수당이니까 밀어붙이면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거 막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뭐 내용 설명이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1차적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을 분리해내는 일은 시급히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빨리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재편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그래도 늦지 않다. 일단 빨리 박탈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논의하자,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하나 냈는데, 경찰 얘기가 나오네요.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진 검찰에 비해 경찰이 권력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다 줄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이게 뭐 어떤 설명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를? 다음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인데요. 경찰 비하 발언 혹은 사법고시 선민의식 아닌가?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우는가? 그러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습니까? 또 비판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들이 조금씩 이렇게 갈려서 완전히 통일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뭔가 정합니다, 지금. 자, 한민수 전 의원. 일단 이 수사권 박탈한 뒤에 어디를 줄 것인가,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대안도 없다, 이런 지적 받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검찰이 예. 현재 한국 검찰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 해외 사례를 보도 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선진국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수사의 경우는 대부분의 뭐 FBI가 됐든 경찰이 됐든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만 해도 되게 한정시켰죠. 때문에 전반적인 뭐 추세랄지 검찰권, 비대해진 검찰권을 예. 뭐 개선을 하고 힘을 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 문제를 떠나서 다 공통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현재는 6대 범죄, 뭐 이른바 부패 수사랄지 예. 경제 수사랄지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번에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렇죠. 그것도 이제 다 박탈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한다면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수사권을 검찰에서 가져와서 어디에 맡길 것인가, 어느 곳에서 수사할 것인가,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 것인가, 예. 이런 논의는 현재 여당에서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뭐 검찰도 포함해서요. 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방향은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당 내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검경 수사권 이후의 상황에 대한 뭐 일부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예.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거는 과연 우리 그 국가 공무원들인 검사들도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저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이거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저는 이거는? 여기는 많은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장시간 회의를 하는데 두 가지 안건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른바 저 기소 수사 분리하는 거 하고 예. 두 번에 검찰의 그동안 뭐 수사 공정성 방안. 예. 근데 두 번째 공정성 방안은 논의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검찰이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 검찰은 그 반발 전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의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예.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 수사권마저도 그 박탈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예. 여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 돼야 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뭐 기자하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 하나 말씀드리면 예. 95년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이 예. 야당 의원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했는데 뭐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려졌으니까 그 당시 검찰 간부가 대국민 회견장에서 나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뭐 무마됐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당시 대통령이 뭐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하니까 다 수사에서 집어넣었어요. 예. 이런 수사건들이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본인들이 볼 때 죄가 되면은 뭐든 다 엮어서 수사를 플리바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의 관행들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지 예. 집단 반발해서 이른바 임명 권력이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선출 권력에 대해서 예. 저렇게 하는 거는 여기 두 분 전직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말씀이 길으면 하나만 더 짚어주면 이른바 국민의힘 야당에서 예. 이걸 대선 불복으로 가져가려는 데에서는 저는 그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그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라는 공약을 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좀 있으면 야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현 거대 정당에서 제1당에서 거기 공약과 다른 안을 낸다고 해서 이걸 예. 대선 불복이다. 전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대선을 불복했습니까? 이미 다 그런 상황에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절차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건 좋습니다. 예. 하지만 대선 불복이라는 거는 다수의 국민들이 또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 전선이요. 민주당과 검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사는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정의당도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이 기사는 지금 양쪽을 전체적으로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력 투쟁 도구가 된 검수완박 갈등.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쪽을 보고 있죠. 새 정부에서 정치 모복 수사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이 커진 민주당이 개혁을 급발진시키고 있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이 검수완박을 급발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문 닫는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잃을까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른바 검찰 내 친정부 인사 물갈이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시각이 있는 거네요. 양쪽 다 뭔가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권력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 행위라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자고 합니다.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입니다. 새정당 목소리인데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뭐 이렇게 엇갈려 있어요? 이 시점들이 지금. 자, 김영주 전 의원님. 그런데요. 작년에 이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6대 중대 범죄만 일단 수사권을 남겨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뭐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완전 박탈로 가고 있어요. 그럼 작년에 할 때 그때 다 하지 왜 이제 와서 또 그러는가? 그리고 지금이 정권 말인데 왜 이제 와서 서두르는가? 이런 질문 나옵니다.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것이 그 뭐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적폐청산 이런 발언들이 정치 보복의 이미지를 가져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긴장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윤 당선자가 오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어렵사리 해왔던 검찰 개혁의 과정이 오히려 퇴행하고 후퇴하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속도라도 지금 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하는 게 현재 어떤 민주당 내부의 심리적 또
사건을 보는 인식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검찰 쪽 뭐 개혁 이제 손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라는 겁니까? 소위 뭐 공수처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어쨌든 방법이야 여전히 예.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렵겠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다시 한번 그동안에 했던 그 여러 가지 고민해 왔고 계획을 동참해 왔던 검찰을 다시 한번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서 예. 과거적 행태가 나타난다. 단적으로 보면 뭐 3년 동안 거의 뭐 두들겨 보지 않았던 것을 서서히 꺼내서 예.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사업부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그 자체의 타이밍 자체가 새 정부와 더불어서 굉장히 불균형하고 비합리적인 어떤 검찰의 행태가 다시 서서히 스물스물 드러나기 그러면 시작했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예, 걱정이 있다라기보다는 과거에 잘못된 퇴행적인 그야말로 적폐적인 태도들이 예. 사실은 검찰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어떤 그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과연 이제 새로운 그 사법 시스템의 균형을 예. 만들어 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최이배 의원이나 예. 이소영 비대위원들의 예. 우려도 있고 실제로 정의당의 얘기처럼 이게 과연 지방선거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거냐 이 아젠다가 예.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네,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급하게 취하는 것에까지 동의하고 있느냐는 것은 조금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80표를 예. 얻기 위한 방식은 실제적으로 뭐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가능해요. 예. 표로 밀어붙일 수 뭐 있는 무소속 등등등 예, 이렇게 다 정의당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계산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은 나와 예.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고 결과 의총 결과를 어떻게 좀 보세요? 당론으로 채택할까요? 당론으로 채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당론이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예. 실제로 이 균형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조금 예. 더 원만하게 여야 합의에 가는 과정들이라는 그런 마지막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쭉 어제까지 전개된 상황들이에요. 지금 검찰의 모습, 민주당의 모습 다 소개해드렸는데 그리고 뭐 정의당의 어떤 반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요. 윤의 침묵. 이런 표현이 참 기사에 종종 등장하죠. 뭐 아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써요. 뭐 과거에는 뭐 대통령의 침묵도 있는데 이제 윤 당선인의 침묵이다. 새 정부 국정구상에 몰두합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이런 취지예요. 인수위가 민주당에 경고 메시지했다. 그리고 권성동 문정권 수사 방해 의도다. 뭐 이런 이 정도 써 있는데요. 작년이죠. 검찰총장 재직입니다. 지금 윤 당선인이요. 당시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부패 완판이라고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만들어서까지 반발했죠. 그리고 그 위에 검찰총장 자리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선이 된 거죠.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상일 전 의원님. 물론 어제 인수위에서 민주당에 대한 약간 경고성 발언, 엄중히 보고 있다 지금 경고성 발언했지만 사실은 다른 정책을 보면 인수위가 정부하고 많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도 등등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충돌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인수위나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 당선인이 이야기를 하면 예. 쓸데없는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인물이라 이걸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 민주당이 당선인이 만약에 코멘트를 한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또 그걸 또 공격의 대상이 된다. 걸겠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이제 현명한 판단에 맡기고 사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논의할 문제인데 또 예.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두 분의 이제 민주당 소속인 우리
예. 출연진이 두 번 말씀하시는데 패널들이 말씀하셨어요. 검찰 개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검찰이 개혁된 겁니까? 김호수 검찰 어떤 검찰인지 우리 국민 다 압니다. 현 정권과 관련된 범죄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권력의 눈치 보는 검찰이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지금 한민수 전 대변인이 95년 살해 뭐 나가리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때 검찰 권력의 눈치 보고 그 얘기했는데 지금 김호수 검찰이 그런 거 아니에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권력과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예.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할 때 수사팀 해체하는 인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을 위해서 어떤 범죄든 어떤 부패든 수사를 해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권력과 관련된 범죄는 권력의 눈치 보고 덮고 깔아뭉개고 울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불법 출금해서 그것도 검사가 한 겁니다. 예. 이런 것들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치 행위하지 말라는 민주당도 말이 안 돼요. 그런 검찰을 예. 정치 검찰로 만들어 놓은 민주당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언론에 늘 나오잖아요. 친정부 성향의 검사 누구누구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을 윤석열 당선인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제 역할을 하도록 권력이 정치적 입김 행사하지 않겠다. 예. 검찰이 정치적 독립과 수사의 독립 다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검찰을 쥐락펴락했는데 그래놓고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건 예. 매우 잘못됐다. 예. 그러니 현 정권이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정권에 주눅든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과 1년 됐어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설치됐는데 그 공수처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한 고발 사주만 수사했는데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 공수처가 어떤 공수처입니까? 권력의 눈치 보는 공수처예요. 이런 공수처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그 공수처조차도 예.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제 역할을 하도록 놔두는 게 그게 수사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예. 검찰이고 공수처고 그게 본령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소위 업무가 늘어났어요. 예. 1인 경찰관이 맡는 이 수사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서 수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얘기 피해를 나옵니다. 보고 있고 수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를 했는데 그 사건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것도 역시 수사 역량과 관련돼 있고 권력의 눈치 보는 예. 것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자, 한민수 주석께 주석이 발언께 요청하시는데요. 한 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지금 하나의 검찰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지금의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선이 되신 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계시거나 검찰에 고위직에 있을 때 예. 본인은 물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검찰에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또한 국민의 목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이 저는 검찰 수사의 핵심은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의 검찰 그리고 예. 이전의 검찰 이른바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까지 들었었는데 비판까지 들었었는데 예. 그 역할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검찰이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다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어제 정치권 분들하고 좀 의견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이런 질문들 나오거든요. 먼저 검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손질할 때 검찰만큼 이렇게 반발하는 조직이 과연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요.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안 됐더라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서둘렀겠는가? 이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요. 근데 답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답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인수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별다른 잡음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어제는 조금 이상 기류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한다. 지금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사퇴한다고 입장 냈어요. 안철수계 입각 영명에 화가 났나? 지난 일요일에 8명 장관 후보자들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건가? 여기 볼게요. 유난 단일화 이끈 안철수 최측근입니다. 이태규 이 의원은요. 근데 입각 의사도 없다. 그리고 인수위원 그만둔다. 이걸 입장을 낸 거예요. 지금 뭐 어제 뭐 구체적으로 기자를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입장문을 냈어요. 이렇게. 자, 인수위 안철수계와의 갈등설 나오자 최진석 교육부총리 입각 거론도. 지금 교육부총리에 있는 다른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최진석 이 교수분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제 가까운 인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려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자, 다음은요. 이태규 의원의 입장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사퇴한다. 인수위원직 사퇴한다. 저에 대해서 여러 부처 입각 감화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인수위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 사항에 대한 질문 받고요. 뭐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입각 명단에서 안철수계가 한 명도 없었다. 안철수 계 누구게 우리 윤석열 계는 있습니까? 개로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어쨌든 이태규 의원님하고 저는 이 정권 창출 또 이 정권에 대한 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사람 간의 신뢰는 저는 변치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냐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한 거죠. 문제 없다고 지금. 다음은요. 안철수 위원장도 어제 좀 발언이 있었어요. 기사로 보겠습니다. 안철수 책임은 인사권자의 몫이죠. 1차 인선 전과는 달라진 기류.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본인이 이제 총리직 뭐 맞는 거 아니냐 이거 했는데 총리직 고사한다 입장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고사하고요. 좋으신 분 많고요. 저는 추천을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어제는 질문받고 뭐 책임은 뭐 인사권자 몫이죠. 뭐 다릅니다. 분위기가. 자, 그럼요. 어떤 분위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최선의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이제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당선인께서 고심하면서 낙점한 것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하셨겠죠. 그리고 뭐 책임지시면 되잖아요. 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화 내용, 이 발언의 내용은요. 윤희석 전 대변인. 일단 분위기 확실히 좀 뭐랄까요. 말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단 그렇게 좀 보이시는지 하고 지금 장관 자리 10명 남았거든요. 후보자. 뭐 조만간 발표한다는데 여기에는 좀 안철수 후보의 추천을 반영할지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인수위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인수위가 출범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잡음이 적고 순조롭게 흘러가는 인수위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어제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을 사퇴하면서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났는데 당선인의 인사권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민감하죠. 네. 예. 좀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소위 말하는 DJP 연합, 예. 김대중, 김종필 두 분 간의 어떤 합의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했고 예. 그 결과 어떤 장관은 어느 쪽이 받고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을 하고 문서로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공동정부를 구성하게 됐던 소위 말하는 단일화는 예. 대선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고 급작스럽게 결정이 됐고 당선이 되고 또 바로 인수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약속해서 쓴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뭔가 더 세밀하게 협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인수위가 이제 한 달 정도 흘러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입각, 즉 8명의 강요 후보자 발표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지도 있을 수 있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태규 의원이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걸로 생각이 최측근이기 됐고. 때문에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이 상황은. 내용으로는 이제 본인 개인적인 어떤 인사 문제 때문에 섭섭한 게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아직 10명의 인사가 남았고요. 예.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0명의 인사 내용까지 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난 1월 발표된 과학기술부 장관 안철수 후보의 추천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알려지거든요. 그러면은 과학기술 이런 거와 관련된 게 떠오르는 게 이제 교육부총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물망이 뭐 강력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라도 또 바뀌는 거 아닌가 방향이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 이상일 전 의원님. 네. 지금요. 인수위 말고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진행 중이잖아요. 네. 혹시 이게 또 합당 문제까지 차질을 빚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현재 약간의 이 합당과 관련한 속도는 조금 처음에는 굉장히 빠를 것 같다가 네, 지금 뭔가 안 움직인 것 같죠. 지금. 그런 측면은 있어 예. 보여요. 그러나 지방선거가 6월 1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합당은 무난하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예.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고 1차 인선이 발표되는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에 예. 분류된 분들이 뭐 빠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로 인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예. 남은 인선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분들이 계신다면 예. 지금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예. 그 검증에는 도덕성뿐 아니고 전문성, 역량, 리더십 전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검증 관문을 통과하는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분들이 또 후보자로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그 미미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것들이 뭐 심각한 갈등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다시 뭐 이렇게 이 소위 봉합을 해서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고 온 팀으로 가고 공동 정부를 꾸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다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도 또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언론의 분석 중에 하나는 지금 어제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 사태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방금 영상에서 소개된 저런 발언들의 의미가 10자리 아직 남았어요. 거기에는 반영해야 됩니다. 이거를 압박한 거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언론들. 지켜보겠습니다. 조만간 뭐 10자리 지금 인선이 뭐 발표된다고 그러네요. 다음은요. 민주당 상황 좀 보죠. 여기는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송 있는데, 여기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등록도 하고 지금 뭐 신청했잖아요, 당에. 근데 송 있는데, 윤호중, 박지원, 지금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시장 후보 더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반송입니다, 반송.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대놓고 당신은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요. 좀 더 보죠. 송과 같이 박주민도 배제 시사. 지역위원장들도 같은 입장. 그러나 송영길 측은 선거 힘모을 때다. 근데 당에선 비토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요. 민주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후보를 더 찾아야 합니다. 이길 만한 곳에만 나가고 질 것 같은 곳은 포기하는 현재의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윤호중 위원장 얘기도 언론 인터뷰인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필승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지도부의 다른 결동도 있을 수 있다. 그건 곧 전략 공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경선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경쟁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전략 공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 뜻은 비토, 배제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지금 그래서. 김영주 전 의원님. 송영길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겁니까, 지금 지도부가? 사실은 뭐 절대로 안 된다라기보다는 예. 실제로 이 분위기는 그냥 무난하게 지자 이런 분위기로 일반화될 수 있는 지금 상태로 위기. 그냥 뭐 경선되고 후보 뽑힌다면 무난해지는 길로 가는 거다. 예. 그러니까 후보조차도 뭐 독배를 마신다. 이거는 뭐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아하.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독배다. 다 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질게. 이런 얘기는 전체 선거에도 25개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 자세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물론 이제 후보군을 다양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또 예. 경선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해서 그나마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참에 어차피 그렇다면 더 젊고 더 참신하고 혁신적인 분들을 모셔와서 말하자면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이 사람이면 뭐 오세훈 시장한테 한번 해볼 만하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물론 기간이 많지는 안 남았습니다만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의 일부의 뭐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 전 수석님.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공천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내용인 건데 김영주 전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더 참신하고 젊은 이런 후보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젊지 않고 참신하지도 않다 이 뜻이 돼버리는 건데 당내 분위기가 진짜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 서울시 의원과 서울 지역의 의원과 원위원장까지 모두 모여가지고 일단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기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 않다는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장뿐만 아니고 뭐 25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다 뽑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후보가 이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선거를. 기호 1번으로 전부 다 같이 예. 원팀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생명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달 말까지는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뭐 당에서도 그런 방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뭐 당 지도부에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고 있고 일부 뭐 의원들은 다른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뭐 물색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출마를 안 하신 분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 뭐 어떠냐는 맞습니다. 식으로 지금. 예. 근데 이게 지금 마냥 저렇게 갈 수는 없고요. 당장 예. 뭐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분위기가 더 팽배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뭐 전직 당대표고 지금 현직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한 대화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할 때 딱히 대안도 아직 못 찾고 있는 이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나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이게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외국인들에게 몇 살입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이게 설명이 길어지는 게 사실 우리 나이거든요. 보겠습니다. 기사. 만 나이로 통일, 심하면 2살 차이, K 나이가 사라진다. K 나이. 자,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쓰고 있는 나이를 좀 설명해냈어요. 일단 여기 보면 예를 들었어요. 2020년 5월생의 이 아이의 경우 몇 살인가 도대체 그럼 지금. 한국식 나이로는 3살, 만으로는 1살, 그리고 연으로는 2살. 1살, 2살, 3살 다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1살, 해가 바뀌면 플러스 1.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그때야 1살. 연 나이는요, 현재 연도에는 무조건 1살, 바뀌면 또 1살 추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30일쯤 태어난 아이는요, 일단 1살 돼요, 우리 나이로는. 근데
며칠 지나면 2살로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1월 1일 태어난 아이는 그냥 1살이에요. 만으로는 다 0살인데. 복잡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인수위가 내년 초까지 이거 정비하겠다, 관련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연령기준 혼란이 일고 있는데 이걸 해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인수위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그리고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 이렇게 세 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들이 그동안 있었는지 여기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그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노사단체 협약상 임금 피크제 적용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56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근데 이 56세를 그럼 이게 만으로 56세입니까? 아니면 그냥 연나이로 56세입니까? 이것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자동차 보험 여기 보면 뭐 특약상 뭐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별도 설명 없이 그냥 세는 나이로 되는 경우도 있다요. 이게 엉뚱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이 30세는 무슨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 연나이입니까? 만나이입니까? 이거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나이 하나 두고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56세, 감기약 12세, 이거 무슨 나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일부 지금 법령은 만 나이가 적용되는 법도 있고요, 연 나이가 적용되는 법도 있고 뭐 그렇답니다. 자, 윤희석 전 대변인. 좀 혼동되죠, 사실. 이 나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흔히 듣기로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달까지 쳐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거를 한 살이다. 살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이 올라간다. 이게 이제 쭉 습관처럼 이어졌는데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통일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통틀어서 전 국민이 반대하실 분은 없을 테고 또 사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 취학 기준일,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기준도 보면 전에는 3월 1일 기준이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는. 근데 2008년부터 1월 1일로 바뀌어요. 그렇죠. 1월로 바뀌었죠. 그것도 굉장히 큰 변화였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취학은 그럼 연나이 기준인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1월 1일 그렇게 되겠죠. 연나이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뭔가를 이렇게 시기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그래도 10몇 년 전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확실하니까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만 나이로 뭔가를 좀 통일하고 그리고 또 법령에 따라서는 만 나이가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연 나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한다는 방향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 만나서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 그쪽이 한 나이와 우리가 한 나이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거 뭐 나이를 속인 거 아닌가 뭐 약간 뭐 이런 오해까지 있을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자, 다음은요.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게 인수위 그리고 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 인수위가 제안한 양도세 중과 배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구 권력인지 의견이 다른 거예요.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한 뒤 하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금 부동산 시장 겨우 안정됐는데 지금 이거 자극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도 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도 정부도 반대 입장을 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서 좀 지적을 한 셈이 됐죠. 그러니까 거절한 거예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인수위 얘기입니다. 현 정부 반대의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양도세 완화하겠다. 그럼 즉시니까 10일이 취임이니까 그날 정하면 다음 날부터 한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 신구 권력이 부동산 이 양도세 부분 이거 충돌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윤 당선인의 정책 방향을 우회 비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돼 있어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좀 잠잠한 것 같은데 인수위 출범할 때 조금 충돌했잖아요. 뭐 집무실 이전 문제 등등등 뭐 예비비 등등 해서. 근데 좀 다시 충돌한 모습인데 뭐 결론은 젖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영 관계는 안 좋네요, 지금. 뭐 충돌의 문제라기보다는 뭐래 강화문으로 간다, 용산으로 간다 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인수위라고 하는 활동의 범주를 뛰어넘고 있는 거죠. 초법적인.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갈등이 없어야 될 상황을 갈등을 유발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태도도 또한 너무 점령군 같은 태도를 보인 부분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 이런 거를 인수위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새 정부를 준비하는 거고 이렇게 인수위가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새 정부에서. 그럼 충돌할 이유가 왜 이 정부에다가 요구를 합니까? 지금 하라고 그러는가? 네. 뭐 그래 한 달 차이에 한 달 차이. 4월 달에 하는 거하고 5월 달에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러한 얘기와 긴장 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작 해야 될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거는 아예 미뤄버리고 선거가 앞이고 실제로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은 안 해요. 이태규 의원이 그만둔 이유도 사실은 이 인수위가 인수 작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일 수도 저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대선 끝난 뒤에 양도세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인수위 설명은 민주당에서도 원하지 않느냐, 우리도 원한다.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원하더라도 정부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설령 민주당이 그걸 얘기했더라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사사건건 이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신 거 그냥 기사 하나 있는데 그냥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약간 좀 다른 거예요. 확진 학생 중간고사 놓고 교육부 인수위 갈등. 교육부는 확진자 지금 중간고사 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 점수 부여한다. 근데 인수위는 외출해서 시험 보게 해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것까지 의견이 달라서 또 여기 보면 갈등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 자,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